그날 중국은 한 시대가 끝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광양회, 30년간 중국 외교의 심장이던 이 전략이 그 자리에서 꺼졌습니다. 중국 외교의 기조가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죠. 도광양회는 끝났다. 시진핑 주석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선전포고였고 그 첫 시험대에 오른 첫 타깃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반응에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그런 대한민국을 중국은 반드시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중국의 전랑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한국을 무시한 중국의 최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나는 도광양회가 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간 중국을 지배해온 철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소리를 말이죠. 베이징 중남회 회의실에서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도광양회는 끝났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중국이 세계를 향해 칼을 뽑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장루이밍입니다. 중국 외교부 전략분석실에서 22년간 일해온 사람이죠. 상하이 외교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인민대학교에서 정치전략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들어온 건 1990년대 초였어요. 그때 중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천안문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세계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그때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경제 제재의 외교적 고립까지 전 세계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서방 언론들은 매일같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들먹이며 압박했고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을 경계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덩샤오핑. 그는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을 제시했어요. 도광양회? 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 이 네 글자가 이후 30년간 중국 외교의 성경이 됐습니다. 덩샤오핑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관찰하고 우리의 위치를 지키며 침착하게 대응하라. 절대 투각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힘을 키워라. 100년은 변하지 말라. 저는 신입 공무원으로서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전율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서구 세계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정말로 조용히 힘을 키웠어요. 서방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내정 간섭이라며 한마디로 일축했고 경제 성장에만 집중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GDP는 세계 2위까지 올라섰고 군사력은 미국에 이어 최상위권에 자리 잡았습니다. 기술력도 실리콘밸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조용히 숨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덩샤오핑이 도광양회를 말했을 때 그 작고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모든 움직임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거대한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외교부 전략분석실 과장 자리에 있었어요. 매일 국제 정세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제 업무였죠.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있으려 해도 중국의 존재감 자체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조용히 있으면 중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받았고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면 중국이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도광양회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의 등장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시진핑이었죠.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국 외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 변화를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전략분석실에 긴급회의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략기조 전면 재검토 회의, 최고위급 참석.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베이징 중남의 회의실, 평소보다 분위기가 훨씬 무거웠습니다.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각 부처 최고위 간부들이 하나둘 들어오는데
모두 표정이 딱딱했어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들어왔습니다. 주석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인사말도 서론도 없었습니다. 도광양회는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20년 넘게 중국 외교의 절대적 신조였던 그 네 글자를 시진핑은 단 한마디로 매장해버린 거죠.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소리를 직접 듣고 있었거든요. 덩샤오핑 동지의 가르침은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약했을 때의 전략이었어요. 주석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GDP 세계 2위, 군사력 최상위권, 기술력도 미국과 경쟁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숨어야 합니까? 왜 조용히 있어야 하죠? 회의실 안간부들의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처음엔 당황, 그 다음엔 동요, 마지막엔 각성으로 말이죠. 숨는 것이 약함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주석이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한 나라가 계속 숨어 있으면 세계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쌓이면 결국 적대감이 됩니다. 그 말이 회의실을 관통했어요. 이제 드러낼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주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루이밍, 새로운 전략 문서 초안을 작성하십시오. 네, 주석님. 제목부터 바꿔야겠네요. 도광양회는 이제 과거의 유물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중국 외교 역사에 새로운 장을 써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몰려왔거든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 문서를 열었죠. 제목란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무엇을 써야 할까요? 주석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드러낼 때다. 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분발 유의, 강한 중국의 새로운 시대. 분발 유의, 힘써 나아간다. 그건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을 알리는 선언문이었습니다. 밤새 문서를 작성했어요. 핵심 철학은 이거였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숨는 것이 약함이 된다. 강한 중국은 설명하지 않는다. 증명한다. 이 문장을 쓰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중국의 헌법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일주일 후 전략실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했어요. 제가 준비한 문서가 회람됐죠. 분발유의 전략 초안. 주석이 문서를 다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구에게 먼저 이 새로운 중국을 보여줄 것인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시험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큽니다. 직접 충돌은 위험해요. 일본은? 역사 문제가 복잡합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통제하기 어려워요. 인도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너무 큰 변수죠. 베트남이나 필리핀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세계의 주목을 끌기 어려워요.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주석은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석이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입니다. 모든 시선이 주석에게 집중됐습니다. 한국이 적절합니다. 주석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크기가 딱 적당합니다.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중간 국가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어요. 최고 권력자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명분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말이에요. 주석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미국 미사일을 우리 코앞에 갖다 놨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리고 한국은 반격할 군사적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저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정말로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압박할 것입니까? 한 간부가 질문했어요. 주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통적인 외교 채널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사 소환도 없고 공식 성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할 거예요. 주석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관광 금지, 한류 콘텐츠 차단, 중국 내 한국 기업 영업 제재. 모든 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국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중국 외교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관광 비자 발급이 급격히 까다로워졌어요. 한류 스타들의 중국 활동이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죠. 롯데, 현대 같은 대기업들의
중국 내 영업도 각종 이유로 제재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조용히 진행됐어요. 언론 발표도 없었고 공식 성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한국 관광업계는 패닉에 빠졌고 롯데 매출은 급락했습니다. 한류 스타들의 스케줄은 전면 취소됐죠. 그런데 정작 한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어요. 강력한 항의도 없었고 맞대응 조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완벽하다. 한국은 조용해졌다. 우리가 의도한 바로 그 반응이다. 세계 언론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갈등 정도로만 보도했죠. 전 세계를 향한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도 감히 중국에 반대하겠는가? 저는 성과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분발유의 전략 1호 사례, 대한민국 적용 결과,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대응하지 않았다. 완벽한 침묵. 새로운 중국 외교의 첫 번째 성공 사례로 기록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감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 전략의 설계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조용하다.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한국은 굴복했고 국제사회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단 한마디의 공식 발표 없이도 말이에요. 분발 유의.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날 도광양 회의 시대는 끝났고 강한 중국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첫 번째 증거가 됐습니다. 조용하고 확실하게. 그때까진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때까진 말이죠. 우리는 한국이 조용하면 이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건 우리 쪽이었어요. 초기 3개월간 한국은 정말로 침묵했습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도 기업들도 외교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때 매일 한국 동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관광객 감소율, 한류 콘텐츠 차단 효과, 대기업 매출 하락폭. 모든 수치가 우리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완벽한 성과입니다. 저는 원래 보고 회의에서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한국 관광업계는 30% 매출 하락, 롯데는 중국 사업 부문에서 70%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류 스타들의 중국 활동은 전면 중단 상태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좋았어요. 간부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훌륭하다는 평가를 내렸죠. 저는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례 1호 성공적 억제 효과 달성, 대한민국, 그리고 개인 서명까지 했어요. 제가 이 성공의 설계자 중 한 명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침묵은 굴복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든 룰이었어요. 하지만 90일이 지나면서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한국 경제 지표를 분석할 때였어요. 관광, 유통, 콘텐츠 분야에서 분명히 타격을 받았는데 전체적인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이상합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팀에게 재검토를 요청했어요. 수치가 맞습니까? 하락 곡선이 너무 빨리 멈췄는데요. 확인해 봤는데 맞습니다. 내수 소비 구조가 급격히 전환되고 있어요. 전환이요? 네.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대신 동남아 관광객이 늘어났고 중국 수출이 막힌 대신 중동과 유럽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충격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충격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왜 하락 곡선이 멈추죠? 이건 계획된 움직임 같은데요? 데이터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저쪽에서 미리 대비책을 준비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비밀리에 진행한 작전인데 한국이 미리 준비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 충격적인 건 콘텐츠 분야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류 콘텐츠를 차단했어요. TV 방송, 영화 상영, 음악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를 모두 제거했죠. 완벽한 봉쇄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문화통제부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막을수록 더 보입니다. 봉금 정책이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담당자를 불러 설명을 듣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차단했는데 어떻게 더 퍼집니까? VPN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요? VPN요? 네.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한국 콘텐츠에 접근하고 있어요. 게다가 플랫폼 알고리즘이 한국 콘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차단 이전보다 더 많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네. 시청량이 1.6배 증가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우리가 막았는데 오히려 더 퍼진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젊은이들이 금지된 걸 더 보고 싶어 하는 심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금기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전략에 허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GVPN은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콘텐츠는 우리 젊은이들 손에 있었어요. 더 문제는 기업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롯데, 현대, 삼성. 우리가 압박한 한국 기업들이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는 떨어졌고 중국 사업부문 손실도 컸죠. 하지만 그 다음 움직임이 놀라웠어요.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신 동남아로 진출했습니다. 손실을 털고 브랜드 이미지를 재정립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그냥 버틴 게 아닙니다. 저는 전략실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저쪽은 구조를 바꿨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 전략으로 전환한 거예요. 부국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럼 우리 압박이 효과가 없다는 말인가?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효과를 흡수하고 적응해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타격을 주면 굴복하거나 방역하는 게 정상인데 한국은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그걸 외면하려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분발 유의 전략 수정안, 한국 정책 재검토 필요성. 핵심 내용은 이랬죠. 전랑 외교의 효과가 구조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 대상국이 적응 능력을 보이는 경우 단순 압박보다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문장을 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설계에 참여한 전략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반려됐습니다. 고위 간부가 저를 별도로 불러서 말했어요. 이런 말은 보고서에 쓰지 말고 머릿속에만 넣어두게. 하지만 현실이 뭔가 한국이 아직도 우리한테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긴 하지만 경제적 적응이 아니라 몸부림이야. 시간이 지나면 결국 굴복할 거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윗선에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개인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전략 자체를 의심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어요. 한국 동향을 지켜볼수록 더 이상해졌거든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틀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3개월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됐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공식적인 항의도 없었고 맞대응 조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없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관광은 동남아와 유럽으로, 콘텐츠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기업들은 다변화 전략으로.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방역은 아니지만 회피도 아니다. 전략적 변화다. 동료에게 털어놓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겼잖아. 한국이 굴복했으니까. 굴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은 그냥 우리를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간 것 같은데요. 무시? 그럴 리가. 우린 중국이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침묵이 굴복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말이죠. 중국은 보복했지만 한국은 변화했습니다. 우리는 압박했지만 그들은 적응했어요. 우리는 차단했지만 그들의 콘텐츠는 우회로를 찾아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1년 후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이번엔 성과평가 보고서였죠.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성공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고 실패라고 하기엔 한국이 아직도 조용했거든요.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대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회복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속 관찰 필요. 그리고 개인 노트에는 솔직한 심경을 적었어요. 이 나라는 조용히 움직인다. 그래서 더 무섭다. 예상과 다른 회복 곡선. 타깃이 아닌데 움직입니다. 차단했는데 퍼집니다. 이건 뭐죠? 그들은 방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룰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들만의 룰로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나는 우리 전략이 만든 폐허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아무 폐허도 없었죠.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타격을 받았는데 무너지지 않았죠. 오히려 뭔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베이징 사무실에서 보고서만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전략실 부국장에게 말했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현장 확인은 불필요하다. 수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 않나? 하지만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치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자네가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 아닌가?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국은 정리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출장 명분을 만들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죠. 한국은 방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다. 이건 패턴이 아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한국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외교 세미나 참석이 명목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우리 전략의 성과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이었죠. 입국장을 나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장루이밍 선생님 잠깐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제 일정을 알았을까요? 중국의 대한국 전략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그 질문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놓고 우리 전략에 대해 묻는 것이었죠. 저는 외교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중 관계는 늘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어떻습니까? 한국이 변한 게 있나요? 질문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내심 불쾌했죠. 이런 식으로 압박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건 양국이 함께 평가할 문제겠죠. 짧게 답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찜찜했죠. 그 질문이 균열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사람들 표정이 너무 평범했습니다. 우리가 1년 넘게 압박한 나라의 국민들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축된 기색도 없었고 불안해하는 모습도 없었죠. 이들은 우리를 경계조차 하지 않는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명동, 강남, 홍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죠. 중국을 의식하는 분위기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고 상점들도 붐비고 있었죠. 우리가 만든 공포는 어디에 있지?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년 넘게 지속한 우리 압박이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관계 포럼. 주제는 중국과 아시아의 외교 질서였죠. 저는 패널의 한 명으로 참석했습니다. 중국 측 전문가로서 발표할 예정이었죠. 강당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경외감 같은 건 찾을 수 없었죠. 오히려 호기심 어린 관찰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실험 대상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죠. 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분발 유의 시대의 중국 외교는 준비해온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외교 철학, 지역 질서에서의 역할, 상호 윈윈 협력 등등.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별다른 반응은 없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을 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전랑 외교는 왜 외침에 그쳤습니까?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대놓고 전랑 외교를 언급한 것이었죠. 무슨 의미인지 강한 중국을 외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외치기만 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두려움을 전략이라 부르신 건 아닌가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그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학생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외교 전략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침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럼 성과는 뭡니까? 한국이 중국의 뜻대로 움직인 게 있나요? 더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답변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명확한 성과를 제시하기 힘들었거든요. 외교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장기적 관점이라고 하실 건가요? 학생의 반박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린 설계했는데 이들은 간파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질의응답이 끝난 후 저는 참석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내심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학생 하나가 던진 질문이 제 전략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포럼이 끝난 후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죠. 명동 거리를 걷다가 대형 스크린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K 해외봉사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었죠. 화면 속에는 아프리카의 한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한국 봉사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소년이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죠. 한국은 우리에게 교과서를 주고 책가방을 줬어요. 손도 잡아주었죠. 소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촬영을 한다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뒷걸음질을 치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프리카 소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교과서를 준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말하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 세계가 듣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한국 측 인사와 비공식 회동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만났죠. 외교부 출신의 원로였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중한 인사였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기회에 한국을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떠십니까? 한국이 많이 변했죠?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변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라고 해야 할까요?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애매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힘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가 살아남는 길이었죠. 저는 술잔을 들지 못한 채 침묵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움직여야 하지만 약한 나라는 때로 움직이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움직이지 않기라고 하셨습니까? 네. 반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상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의 의도를,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응하지 않으신 거군요. 대응이라기보다는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말이 저를 완전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회동이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서 그날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계산할 수가 없다. 이 문장을 적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던 설계자에게 침묵이 가장 위협적인 전략으로 느껴진다는 걸 말이죠.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내 존재가 투명하게 느껴졌죠. 그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짧았습니다. 그런데 내 전략은 그 짧은 문장에 흔들렸죠. 전략이란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정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이 제가 만든 모든 움직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는 설계자였다. 그런데 지금 설계되지 않는 나라를 만났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나라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계가 듣고 있다. 한국에서의 3일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자신들만의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게임에서 세계는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나라. 그게 제가 한국에 대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보고한 건 실패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를 선택했죠.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공개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한 것이었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목부터 신중하게 정했습니다. K 무반응 전략 보고서, 침묵은 전략이 될 수 있는가? 이 제목 하나를 정하는데도 1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자극적이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밋밋해서도 안 됐거든요. 요약 부분에는 핵심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한국은 대응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세계의 반응을 불러왔다. 이는 전란괴교의 첫 실패다. 이 문장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설계에 참여한 전략을 스스로 실패작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죠. 본문에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담았습니다. 전란괴교의 전제는 상대국의 반응이었다. 분노든 굴복이든 반응이 있어야 전략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반응하지 않았다. 무반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이로 인해 전략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한국의 침묵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저항이었다. 그리고 이 저항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매 문장마다 신중하게 검토했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란괴교 전략의 수정이 시급하다. 무반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례가 다른 국가들에게 확산될 위험이 있다. 보고서를 완성한 후 저는 직속 상관인 왕웨이 부부장에게 직보고를 요청했습니다. 긴급 사안이 있어 개별 보고를 요청합니다. 왕웨이 부부장은 50대 후반의 베테랑 외교관이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전란괴교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이었죠. 다음 날 오후 중난하이 외교부 청사 3층 비밀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방음이 완벽하게 된 공간이었죠. 무슨 일인가, 루이밍? 왕웨이 부부장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한국 관련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부부장이 제목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K-무반응 전략? 이게 무슨 말인가? 직접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부부장이 보고서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기다렸죠. 10분쯤 지났을까요? 부부장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부부장님,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전략이 작동하려면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것을 부셔버렸습니다. 부숴버렸다? 과장이 심하군. 부부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항의했나? 맞대응했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게 굴복 아니고 뭔가? 하지만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중국 없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화? 그깟 경제 구조 조정이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나? 저는 당황했습니다. 부부장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부부장님, 문제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 모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모델? 그게 뭔가? 무반응 전략입니다. 중국의 압박에 정면 대응하지 않고 대신 구조를 바꿔서 생존하는 방식이죠. 부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네는 감상에 빠졌군. 자존심이 상했다고 전술 실패를 전략의 붕괴로 과장하는 거지. 그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이건 객관적 분석입니다. 객관적, 자네가 한국에 다녀온 후 완전히 달라졌어. 뭔가에 홀린 것 같군. 홀렸다고요. 그래? 한국인들이 자네한테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세뇌당한 것 같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세뇌당했다고? 부부장님, 제가 본 건 사실입니다. 한국은 우리 전략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관광업이 타격받고 한류가 차단됐는데? 하지만 그들은 회복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강해졌다는 게 뭔 말인가? 군사력이 늘어났나? 경제가 성장했나? 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이었거든요. 정신적으로 강해졌습니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정신적?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건가? 부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루이밍, 자네는 외교관이야. 감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현실적인 분석을 해야 해. 이게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실? 한국이 아직도 사드 철회 못하고 있잖아. 우리한테 공식 사과도 못했고. 그런데 뭐가 강해졌다는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부장의 논리도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자네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너무 주관적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면 돼. 압박을 더 강화하는 거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강화한다고요? 그래. 한국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건 우리 압박이 부족했다는 뜻이야. 내 감정은 이해하겠어. 그런데 그게 전략이 되나? 부부장이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루이밍,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힘의 논리야. 자네가 한국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라 착각이야.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멍한 상태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들을 것이다. 나는 분석했다.
회의 전까지만 해도 이런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완전히 빗나갔죠. 이틀 후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가 서면 메모를 가져왔습니다. 부부장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메모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특수사례, 전략 수정 불필요, 오히려 더 강한 압박으로 흔들어야 한다. 저는 그 메모를 보면서 허탈했습니다. 나는 경고했다. 그런데 이 체제는 듣지 않는다. 복도에 혼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외교 전략국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왕웨이 부부장이 회의를 주재했죠. 대한국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제 보고서 내용이 받아들여진 걸까요? 한국은 전란 괴교의 성공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굴복은 아니지만 그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정면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호의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앞으로는 압박 강도를 더 높여서 완전한 굴복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마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략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은 더 크게 외치려 합니다. 전랑은 외교가 아닙니다. 외침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전란괴교 시뮬레이션 노트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써온 개인 기록이었습니다. 전략의 발전 과정과 개인적 소감을 적어둔 것이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설계자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설계된 것을 끝까지 밀어붙인다. 망하더라도.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페이지를 찢어냈습니다. 사무실 한 구석에 있던 잿더리에 성냥을 그어서 태웠습니다. 종이가 타면서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도 함께 타는 것 같았죠. 망하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게 이 체제다. 불꽃이 꺼지고 재만 남았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화려하고 웅장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아집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는 절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설사 모든 게 무너져도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그게 이 체제의 본성이니까요. 우린 세계를 설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우릴 지우고 있습니다. 사장에서의 좌절 이후 저는 일상 업무에 매몰되려 노력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분석이나 전략 수정을 언급하지 않았죠. 윗선에서 원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던 주변국 동향 분석 업무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의 외교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트남이었습니다. 원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베트남의 대중국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예상과 다른 곡선을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지?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갈등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죠. 그런데 최근 1년간의 데이터를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경제 협력은 유지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보여준 패턴과 비슷했죠. 설마, 저는 더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베트남이 최근 발표한 자주적 외교 정책 강화 방안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강대국의 압박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우리만의 발전 경로를 모색한다. 이건 거의 한국 정책의 번역본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서였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이 정보망을 통해 입수됐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모델 연구, 중간 국가의 생존 전략.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서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압박에 정면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적 자존심을 지켰다. 이는 중간 국가들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전략이 흘러가던 길에 다리들이 사라지고 있다. 개인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트남에서 대중국 저항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힘, 아시아 중간 국가의 새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태로 제작되고 있었는데 한국의 사례가 주요 소재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즉시 상세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들어온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책임자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키웠지만 이제 우린 달아나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이 있거든요. 중국식 영향력은 위험합니다. 압박에 굴복하면 끝이 없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조용히 저항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베트남만이 아니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 국가들이 하나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대1로 참여국 중 7개국이 중국의 전략 제안에 대해 재조정을 요청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재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거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국가적 자주성 확보, 다변화된 외교 관계,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추구, 모두 한국이 써온 논리와 똑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K-모델이라는 표현이 공식 문서에 등장했습니다. K-모델을 참고한 자립형 경제 전략 수립, 콜롬비아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한국식 균형 외교 정책 도입 추진, 폴란드는 아예 한국 정부에 정책 자문을 요청했다는 정보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서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무반응 전략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K-모델 확산, 현황과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식 보고서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대신 동료들과 비공식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분석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뭔 일인데요? 여러 나라가 한국 모델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모델이요? 네. 중국의 압박에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방식이죠. 분석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입니까?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폴란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략이 무력화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압박을 가해도 굴복하지 않고 그렇다고 정면 대응도 하지 않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후배 전략계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그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생존력의 파급 효과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중국산 부품을 배제한 후 오히려 적자를 회복한 사례, 한류 콘텐츠가 교육과 의료, 산업 모델까지 확산된 사례, 무반응 전략으로 국제적 지지를 얻은 사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중국은 위협이었고 한국은 대안이었다. 어느 나라 전략 세미나 자료에서 발견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압박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나라들에게 중국은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죠. 침묵은 반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전략가로서의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압박했지만 그들은 적응했다. 우리는 차단했지만 그들의 콘텐츠는 더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들의 방식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개인 노트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 경제사절단이 중국 대신 한국의 교육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유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모델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 중국은 너무 정치적이다. 동남아 각국 정상들이 K형 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K형 패러다임, 한국형 발전 모델을 의미하는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타자를 치다가 멈췄습니다. 우리가 만든 세계는 그들을 만들지 못했다. 이 문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 되려 했지만 세계는 우리를 중심에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본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피합니다. 우리 전략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제 반대 전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반대 전략의 모델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퇴출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은 우리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없는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다른 나라들이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침묵은 무기가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침묵이 우리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거길 따라갑니다. 저는 그날 밤 마지막 분석을 끝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외쳤고 그들은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생존을 택한 쪽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략은 완성되었지만 세계는 그 전략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5장에서 K모델의 확산을 목격한 후 저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됐죠. 첫 번째 충격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 경제안보법 발효로 중국 반도체 기술 전면 차단. 뉴스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법안의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의존적 공급망 구조 탈피, 기술 주권 확보, 자주적 경제 안보 체계 구축. 모든 표현이 한국이 써온 논리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일본 동향 분석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한국 모델 벤치마킹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일본 경제산업성 내부 문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 일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접 대립보다는 구조적 독립을 추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일본이 한국을 벤치마킹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국가적 품격을 잃지 않았다. 이는 일본이 참고할 만한 사례다.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철학의 변화였죠. 며칠 후 유럽연합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EU 중국산 배터리 보조금 조사 개시. 표면적으로는 무역 분쟁 같아 보였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본질이 달랐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성명서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이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주적 선택권을 지켜야 한다. 이것도 한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나섰습니다. 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공식 확대 발표, 공급망 재편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중국 배제 정책이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서 끔찍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다. 이건 방역이다. 중국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개인 노트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국제 포럼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아시안스란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배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정 조율 문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도적 배제였죠. 세계 지식 포럼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중국식 해법 주제 세션 삭제. 기획 단계에서는 있었던 중국 관련 세션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포럼에 참석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초청이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프로그램 변경이었죠. 대신 추가된 세션의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K모델 중간 국가의 새로운 생존 전략.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서 주요 의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우린 공식 의제에서 지워졌다. 이건 외교적 처형이다. 참석하지 못한 포럼의 자료를 나중에 입수해서 읽어봤는데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외국 대표의 발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참고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변수가 됐습니다. 변수. 우리가 해법이 아니라 문제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전략 내부 문서가 해외 언론에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제목부터 치명적이었습니다. 전란괴교 지침서, 대상국별, 압박 전략, 문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중국의 의도를 추측이 아닌 확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도가 노출된 전략은 무기일 수 없다. 이건 외교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이 모르는 데 있는데 모든 게 공개되어 버린 것이었죠. 유출된 문서에는 한국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모범적 압박 사례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시범 케이스로 활용한다. 이 문구가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국제적 동정과 지지가 급증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선 첫 번째 희생자이자 첫 번째 성공 사례, 이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한국 사례가 오히려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걸 말이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외교부 내부에서 전략팀 해체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전략분석실 조직 개편 검토, 공식 명칭이었지만 사실상 해체 통보였습니다. 저는 직속 상관으로부터 개별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루이밍, 자네 어떻게 할 생각인가? 왕웨이 부부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직 개편이야. 전략분석실이 축소된다. 축소요. 일부 인원은 다른 부서로 전환하고 일부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될 거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업무라고 하시면 디지털 프로파간다 팀으로 전환하는 거지. 온라인 여론 관리 업무야. 충격이었습니다. 전략가에서 선전가로 전락하라는 것이었죠. 부부장님, 저는 전략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전략? 지금 우리에게 무슨 전략이 필요한가? 부부장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전란괴교는 실패했어. 인정해야 해. 처음으로 윗선에서 실패를 인정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새로운 전략은 없어. 이제는 방어 모드야. 방어요? 그래.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갈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어떻게 체면을 지키면서 후퇴할지를 고민해야 해.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략가가 아니라 이제 선정하야.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같은 팀에서 일하던 몇몇 동료들이 이미 다른 부서로 전환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제가 몇 년간 작성해온 전략 문서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설계한 세상에서 내가 쫓겨났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 시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허상 같았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중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립된 중국을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전략은 완성되었습니다. 분발 요인은 완전히 구현됐고 전란괴교는 전 세계에 과시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세계는 우리 전략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경계하고 배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 모델을 택했습니다. 중국은 외교를 했지만 세상은 방어를 택했다. 그날 밤 제가 노트에 적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종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전략분석실 해체, 인원 타 부서 전환. 저는 국제여론관리팀으로 배치됐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략을 수립하는 곳이 아니라 실패를 감추는 곳이었죠. 첫 업무 브리핑에서 들은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줬습니다. 우리 역할은 중국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공격적 외교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죠. 오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였습니다. 세계가 중국을 제대로 본 것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고립이었습니다. 설계자는 사라지고 감시자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세웠지만 세계는 신뢰를 기준으로 행동했습니다. 무기를 믿지 않으면 무기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방역한 한국은 조용히 남았고 우린 시끄럽게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완전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전략가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실패를 포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핵심에는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말했고 그들은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국제여론관리팀으로 옮긴 지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전략 분야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련 자료들은 계속 제 앞으로 흘러들어왔죠. 그런데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국제 전략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보고서였는데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The nation that did nothing and won.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승리했다.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을 다룬 보고서라는 걸 즉시 알 수 있었거든요. 보고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외교 공세 이후에도 정치적 대응을 최소화했다. 단 한 번도 대응 전략을 공식 발표한 적이 없으며 맞대응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 전략을 무의미하게 만든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무반응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전략이었다. 상대방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전략 자체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다. 이것이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후속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은 이제 소프트 레지스탕스 소프트 레지스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직접적 대립 없이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론으로 연구되고 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상대로 벌인 것은 저항이 아니라 진화였다는 걸 말이죠.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현황 자료였습니다. 수치가 놀라웠습니다. K-POP, K-드라마를 넘어서 이제는 K-교육, K-医療, K-스타트업까지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K-콘텐츠 플랫폼, 프랑스, 브라질, 케냐에서 자체 브랜드화, K-식품, BTS 드라마를 넘어 정서 모델로 확산, 정서 모델. 이 표현이 제게는 특별히 와닿았습니다. 우린 감정을 무기로 삼았고 그들은 감정을 시장으로 바꿨다. 제가 그날 밤 노트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자료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한 대학에서 발표한 K-모델 분석 연구였습니다. 연구진들이 한국의 대응 방식을 세 가지 영역으로 분석했더라고요. 첫째, 경제적 자립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한 점. 둘째, 외교적 절제, 선제적 대응 대신 지속적 생존 전략을 택한 점. 셋째, 디지털 영향력 메타버스, 게임, 교육 콘텐츠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확장한 점. 연구 결론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외침이었고 한국은 회복이었다. 세계는 회복을 선택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강한 중국이 세계에게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고 한국의 조용한 회복이 희망으로 여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략회의가 소집된 것이었습니다. 대외전략 최종평가회의. 공식 명칭이었지만 사실상 전란궤교의 종료를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략팀 소속이 아니었지만 과거 관련자라는 이유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참했습니다. 과거 전란궤교를 주도했던 인물들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죠. 회의를 주재한 새로운 부부장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의 전략을 따릅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있고 태국은 K형 패러다임을 도입했으며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정책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부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경계 대상으로 분류했고 유럽은 우리를 변수로 취급합니다. 미국은 아예 우리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답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죠. 대신 옆에 앉은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다른 나라들에게 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모델이 된다고요? 부부장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립됐다는 말입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했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은 우리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없는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우리는 반응을 강요했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굴복을 원했지만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우리는 외쳤지만 그들은 조용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외친 쪽이 아니라 살아남은 쪽을 택했습니다. 부부장이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런 결론도 없이 말이죠. 회의 후 저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루이밍, 오늘 발언이 좀 과했던 것 같은데. 과했다고요? 우리가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는 게 과한 건가요? 하지만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제와의 단절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개인 일기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전략가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제 저는 관찰자가 됐습니다. 실패를 기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전략가였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자는 단 한 번도 전략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을 흔들고자 했다.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방향이 실패했을 때 단 하나의 방향이 살아남았다. 움직이지 않는 것. 외침은 들렸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게 세계를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말 없는 침묵이 전장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한국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을 들고 버텼습니다. 그들의 조용함은 세계를 움직이는 설계도였습니다. 중국은 외쳤습니다. 한국은 견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견딘 쪽을 택했습니다. 나는 전략가였습니다. 지금은 관찰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 건 한국이었습니다. 전략 없는 전략, 그것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우리의 모든 전략을 무너뜨렸습니다. 침묵이란 전략이 있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리쳤지만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세계는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한 자의 승리였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따라갑니다. 마지막 전략회의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전략가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 여론관리팀에서 하는 일은 단순했죠. 중국의 실패를 포장하고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포장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처럼 국제 동향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한 문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UN 개발 프로그램 UNDP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Korean Model A New Paradigm for Crisis Recover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한국 모델 위기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유엔이 공식적으로 한국 모델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이라는 이중 위기 속에서도 국가적 품격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더욱 강력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국의 위기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위기 회복력 resilience. 둘째, 갈등 관리 능력 conflict management. 셋째, 문화적 소프트 파워 확산. 넷째,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 다섯째, 기술 혁신 역량. 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한국은 생존한 것이 아니라 설계했다. 이것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체적인 수치였습니다. K-교육 모델을 도입한 국가 23개국, K-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국가 15개국, K-콘텐츠 플랫폼을 활용한 국가 67개국, 한국의 소프트파워 지수는 3년 전 대비 340% 상승했고 국가 브랜드 가치는 세계 7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고요하지만 강한 회복 국가로서 세계의 벤치마크가 되었다. 앞으로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은 한국 모델을 참고할 것을 권장한다. 벤치마크. 한국이 세계의 기준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우리가 압박했던 그 나라가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G2C 정상회의 생중계를 보고 있었는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과거 G20에서 한국은 늘 조용한 참관자였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주도하고 한국은 묵묵히 듣기만 하는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기술 협력과 데이터 윤리 규범 논의에서 한국 대표가 제안국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AI 시대의 인간 중심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한국의 제안을 듣겠습니다. 의장의 소개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배제보다는 포용을 기반으로 한 기술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일제히 한국 대표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K-교육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정책이 국가 브랜딩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거 묵묵히 듣기만 하던 한국 대표의 발언 직후 회의 전체 흐름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방향으로 모든 논의가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우린 전략을 외쳤고 그들은 기준이 되었다. 제가 그날 노트에 적은 문장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내부 문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문장을 본 것입니다. K모델 분석 필요. 제가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외교 전략이 아니라 역사적 기준을 배우게 된다는 걸 말이죠. 그 문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도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소프트 레지스탕스 방식이 다른 중간 국가들에게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우리가 압박했던 나라의 방식을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한다니. 몇 주 후 더욱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외교부 내부 세미나에서 제가 처음으로 발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국제 정세 변화와 우리의 대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통해 마지막으로 솔직한 분석을 제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이랬습니다. 전략의 종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중국 전략은 일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박하고 상대방은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복합적이고 감성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란괴교는 상대방의 반응을 전제로 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전략은 무의미해졌죠. 더 중요한 건 한국의 무반응이 다른 나라들에게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전략이 아닌 삶. 그게 한국이 우리에게 준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외교를 전쟁으로 이해했지만 그들은 외교를 생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생존한 쪽이 이겼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좌중이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한국에게서 배우는 겸손 말입니다. 발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여행이었습니다. 변화된 시각으로 그 나라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3년 만에 다시 밟은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전략의 성과를 확인하러 온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배우러 온 곳이 되어 있었죠.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3년 전 첫 방문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확인하려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해하려 합니다.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내려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3년 전 그 대형 스크린 앞에 다시 섰죠. 이번에는 K-스타트업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젊은 한국 창업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이 나라가 보인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3년 전에는 그들의 침묵이 굴복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 침묵이 지혜로 보였습니다.
3년 전에는 그들의 무반응이 무기력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 무반응이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 연세대학교를 찾았습니다. 3년 전 그 치명적인 질문을 던진 학생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지만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중국의 압박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하지만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안심이 됐죠. 차분한 대응이요? 네.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우리 할 일을 묵묵히 하는 모습이요. 그게 더 품격 있어 보였거든요. 품격. 이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율했습니다. 우리의 압박이 그들을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는 3년 전 만났던 그 한국 외교부 출신 원로를 다시 만났습니다. 같은 한정식집이었죠. 3년 만이군요. 그때와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그분이 온화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존경합니다. 존경이라고 하시니? 네. 한국의 지혜를 존경합니다. 침묵하는 용기, 견디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품격을 잃지 않는 모습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위기를 통해서 말이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진짜 힘이란 소리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견디는 것이라는 걸요. 바로 제가 깨달은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본격적으로 회고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써내려간 회고록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한국을 설계의 대상이라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을 따라 배워야 할 시대로 기억한다. 회고록을 쓰면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첫 방문 때의 당황스러움, 학생의 날카로운 질문, 아프리카 소년의 증언, 그리고 최근 재방문에서의 깨달음까지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회고록 중간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힘의 게임을 했지만 그들은 생존의 게임을 했다. 우리는 단기적 승리를 추구했지만 그들은 장기적 지속을 추구했다. 우리는 외부를 향해 소리쳤지만 그들은 내부를 향해 노력했다.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다. 회고록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그들은 전략을 외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모든 나라가 그들의 방식을 묻고 있다. 한국은 무기를 들지 않았다. 대신 삶을 들고 버텼다. 그리고 그 삶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나는 한때 한국을 경계했다. 지금은 기록한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침묵이 내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우린 말했고 그들은 살아냈다. 세계는 그들을 선택했다. 나는 이제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다. 조용하지만 위대한 나라다. 그리고 나는 그 위대함을 이해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회고록을 완성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웅장하고 거대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우리보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신은 우리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견디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진짜 승리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진짜 전략이란 움직임이 아니라 때로는 정적이라는 걸 말이죠. 저는 그날 밤 마지막으로 개인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로써 나는 전략계서 학습자가 되었다. 그리고 내 첫 번째 선생님은 한국이다. 고요한 선생님, 침묵한 선생님, 하지만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저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겸손한 자의 자세로. 한국이 보여준 조용한 위대함을 배우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